되게 책에는 되게 실업 이렇게 나오는데 실업은 직업이 없는 상태죠, 그죠? 실업보다는 고용이 낫죠, 그죠? 그래서 임플로이먼트의 고용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균형 노동량을 배웠었죠. 어떻게 하면 이 고용을 좀 늘릴 것인가, 그러니까 실업을 갖다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의 증가하는 방법이 임금이 결정되고요. 노동시장에서 알아봐야죠. 이 고용 문제는 노동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동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노동의 공급하고요. 노동의 공급은 supply of labor는 임금의 함수였었고요. 노동의 수요는요. 노동의 수요는 이런 형태로 됐었죠. 노동의 수요는 요거는 VMP의 함수로서 그 한계 생산물 가치로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한계 생산물하고 그리고 가격하고 곱한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도 자본 시장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본은 별도로 설명을 안 할 텐데 여기 이것을 자본량이라고 보고 이것을 임금 대신에 이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자본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자본을 갖다 공급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투자하겠어요? 바로 돈 벌기 위해서, 즉 이자를 벌기 위해서, 자본 비용을 벌기 위해서 자본에 대한 함수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자본을 채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본을 이 투자를 갖다 받아들이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한계 생산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물 (MPK죠) 하고 가격하고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 안 하고 요 노동 시장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뭐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시장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결정되죠. 임금이 결정되는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월 한 200, 한 60, 한 5만 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2,360만 명이에요. 자, 여기는 취업한 사람들이죠. 2,360만 명은 취업한 사람이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하는 아마 실업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이 실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실업은 나머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실업이라는 게 그럼 뭐냐? 실업은 우선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고용은요, 일할 의사와 능력은 다 갖고 있는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취업자가 2,360만 명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그 실업,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할 의사하고 일할 능력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할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해요.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일할 의사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빠지면 안 됩니다. 둘 다 갖고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고요. 일자리가 있는 상태를 고용 상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취업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한국의 인구는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5천만 명을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요 실업이나 고용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을 좀 약간 그 인구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15세가 넘냐, 15세가 안 넘냐를 갖다가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5세 미만, 그러니까 15세 이상, 15세 이상의 인구, 15세 미만은 이건 일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죠? 그래서 15세 5천만 명 중에서 15세 이상의 인구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15세부터 65세이죠. 그러니까 65세까지 65세가 넘으면 그 사람은 뭐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능력이 안 된다라고 보죠. 그리고 15세 미만의 사람은 어린이들이니까 그 사람은 아예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건 일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제외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그 사람은 일을 안 해도, 일을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해도, 아이들은요.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의 그 인구를 갖다가 파악을 하게 되죠. 한국엔 이 사람이 한 4천만 명 정도 돼요. 약 4천만 명 정도가 되죠. 지금 4천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 15세 이상 중에서 일할 능력은 다 갖췄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럼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15세 미만의 인구를 갖다 뭘로 이렇게 따지냐면, 이걸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을 따집니다. 그래서 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 그래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죠. 비경 인구라 그래요. 비경활 인구라고 해요. 그래서 요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전부 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2,450만 명. 예. 이게 2,450만 명 정도 돼요. 이거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다 갖춘 셈이죠. 이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어요. 일할 능력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일할 능력은 돼요. 15세는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일할 의사가 없어요. 왜 없냐? 공부하려고. 이런 학생들. 그 다음 군인들. 직업군인 말고 이렇게 비같이 말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간 사람들 있잖아요. 군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의무복무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의무복무하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도 실업자라고 그러지 않죠. 그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죠. 집에서 육아를 위해서 가정주부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능력은 되죠. 하지만 아이 기르려고 아니면 가정을 지키려고 뭐 해가지고 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일할 자발적인 의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주어 빼요. 그 중에서 그러면 이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일할 능력을 갖고 있고 일할 의사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중에서 이 경제활동 인구, 일할 의사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취업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취업자고요. 그다음 이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건 직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실업자라 그래요. 그래서 취업자가 이게 여기가 2,360만 명이라고요. 요게 200만 명이라고요. 여기요. 이것도 지금은 2,500만 정도 됐죠. 넉넉 잡아서. 자, 2,360만 명이 취업자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 그다음 직장이 없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바로 취업자예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2,500만 명 중에서 나머지 요 사람들, 요게 2,500만 명이라면 요 나머지 사람은 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 이게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 중에 요만큼은 요건 취업자고 요거는 실업자란 말이에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딱 파악해서 이제 이 실업 통계를 냅니다. 실업 통계라는 것은 뭐냐면 취업자고 실업자고 요걸 더해가지고 그 실업자의 비율, 즉 뭐냐면 실업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은 이 실업자 수에다가 그다음 경제활동 인구 요거죠. 요 사람들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이제 인구로 딱 나오게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실업자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조사하지 않고요. 혹시 직업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파악하면 되죠, 그죠? 나머지 사람은 이제 실업자죠, 그죠? 그럼 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취업을 했으면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급여를 받을 거 아니야. 급여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떼게 돼 있어요. 그럼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거 딱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실업률을 파악합니다. 실업률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거의 한 4 몇 퍼센트, 한 4 내지 한 5%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한 4% 정도 되죠. 요 실업률이요. 어제 신문을 딱 보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요. 유로존이라 하면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자기 나라 화폐를 다 빼고 독일 같은 건 독일 마르크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유로 쓴다고요. 그죠? 영국은 유럽에 있어도 유로화를 안 씁니다. 파운드 그대로 써요. 그거 말고 유럽에 있으면서 유로화를 쓰는 그런 나라, 그런 것을 유로존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 이제 영국은 빼고, 영국은 우리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유로는 뭐 쓰긴 쓰는데 그 자기네 통화는 별도로 사용을 하죠. 그런 나라가 21개국이에요. 그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스의 화폐가 원래 가치가 되게 없죠. 드라크마하고 그다음 이탈리아가
리라로 썼어요. 근데 되게 유럽의 화폐들은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달러보다 원래 다 높아요. 돈이 독일 마르크, 옛날에 뭐 프랑스의 프랑은 좀 이렇게 좀 그 달러보다 약간 가치가 없었지만 영국의 파운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싸죠.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지요. 근데 유럽 중에서 보면 말이죠. 저 아래쪽에 있는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돈 가치보다 없어요. 이자는 우리나라 돈의 한 0.56 이 정도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유럽을 쭉 여행하다 보면 말이죠. 뭐 지금은 다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뭐 전심 하나 먹었다 그렇게 하면 뭐 보통 뭐 2파운드, 3파운드 영국 같은 데 그런단 말이에요. 단위가 2 내지 3. 그래봐야 뭐 한 4, 5천 원 이런 형태를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5파운드를 안 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수였었죠. 뭐 스위스에 가서 내가 뭘 먹었습니다. 그럼 스위스에 보면 거기에 단위도 그렇고, 그다음 뭐 네덜란드에 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독일에 가서 뭘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 보면 뭘 먹으면 그 10단위 미만이라고요. 뭐 5마르크, 10마르크, 20마르크, 10마르크. 그러니까 한 10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으면 아주 든든하죠. 10달러 하면은 좀 든든하듯이. 뭐 그 정도면 뭐 그냥 대충 저거 했는데 이태리를 쓱 넘어가면 말이죠. 밥을 더 먹으려고 하면 뭐 10만 리라, 20만 리라 막 그래요. 그 뭐 웬만한 뭐 특별한 거 보면 뭐 500만 리라고 해야죠. 다리가 무슨 몇 백만, 몇십만 원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혹할리는 거예요. 도대체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독 그 나라만 그래요. 돈의 가치가 없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탈리아 돈, 옛날에 리라인 돈이죠. 이탈리아 돈이 말이죠. 또 예쁘긴 또 기가 막히게 이뻐요. 동전도 참 이쁘고요. 화폐도 말이죠. 예술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참 세계적으로 보면 참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동전을 좀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뭐 모으고 싶어서 모은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지폐 쓰지만 뭐 동전은 어디서 환전할 데가 없어요. 동전은 안 바꿔줘요. 동전은요. 그러니까 쓰다가 남으면 동전 이렇게 남으면 그냥 에이 뭐 그냥 가져와 버리자. 그 가져와서 이제 어디서 뭐 하고 그거 뭐 어떤 물건 이제 집에 떠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뭐 선물 줄 거 없으면 에이 동전이나 가져라 그래가지고 동전 그게 자꾸 모으다 보니까 전 나라를 보면 한 7, 80개국 이상 다녔으니까 전 세계를. 그러니까 각 나라에 그냥 가면 동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모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여러 나라 동전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 저기 출장 이렇게 가면 그러면 그 나라에 현재 쓰고 있는 동전을 세트로 쫙 합니다. 뭐 물론 지폐도 조금 가져오긴 가져오지만 지폐는 좀 비싼 건 좀 비싸잖아요. 그죠? 달러로만 100달러 이러면 좀 애들 주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폐는 뭐 거의 수집을 안 하고 동전을 갖다가 세트로 딱 이제 전부 다 쓰던 거예요.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뭐 1원짜리부터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런 형태를 쫙 모읍니다. 뭐 해가지고 그냥 딱 주죠. 동전을 각 나라 걸 쫙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눈에 똑 띄는 동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 리라의 동전이에요. 돈 가치는 제일 없으면서 동전은 참 이뻐요. 이탈리아 동전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노랗게 돼 있고 요 밖에는 하얗게 돼 있습니다. 요 태는 또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림도 있고 말이죠. 아주 이뻐요. 누가 봐도 아 이건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었고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놈의 돈이 가치는 제일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한국 돈 뭐 그냥 뭐 멋있지도 않고 안 멋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도 일본 돈보다는 이뻐요. 일본 돈은 뭐 이렇게 뭐 100엔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말이죠. 100이 똑바로 쓰지 말이지 삐딱하게 말이죠. 꼭 사람 그날 국민성하고 비슷해요. 그냥 삐딱하게 이렇게 탁 써놓고 말이죠. 근데 이탈리아 동전은 참 이뻤어요. 이뻐가지고 좀 많이 갖다 놨었죠. 그래서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은 이런 캔디 먹고 나면 이제 그 통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그냥 애들한테 주니까 그냥 놔두죠. 그게 통이 이제 몇 통이 만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큰 통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다 까딱 들어가면 무거워요. 그런 게 무거운 게 몇 개 있어요. 어느 나라도인지 잘인지 나중에 보면 모르. 한 50개국의 돈이 이렇게 모여놓으면 이게 뭐 아프리카에 무슨 이게 뭐 어느 돈인지 남미의 어느 돈인지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방바닥에 이렇게 쫙 펴놓고 보면 참 멋있어요. 다 현지 통용되는 화폐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없어졌지만 영국도 보면 이렇게 뭐 스털링 파운드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돈들이 많아요. 영국의 돈은 동전을 보면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걸 그대로 다 써요. 근데 좀 동전이 좀 규모가 좀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큰 거는 이따만하게 크고 말이죠. 조그만 거는 요만하게 요만하고 말이죠. 아주 들쭉날쭉해요. 두께도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고 말이죠. 아주 그냥 또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은화도 있고 금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화라 그래서 오리지널 금은 아니에요. 금을 갖다 이렇게 살짝 도금해 놓은 거지. 그게 금화지. 금화 해가지고 순수 금 해가지고 99.9%의 금 그런 금화 없어요.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뭐 금돈 줄까 은돈 줄까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금화는 진짜 99.9의 순도를 갖고 있는 꽉 깨물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것이냐. 그거는 금은 좀 무르죠. 그죠? 그래서 입을 꽉 깨물면 이빨짝이 나요.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같은 거 받으면 말이죠. 이렇게 꽉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딱 찍지요. 금인지 말인지. 근데 그게 오리지널 금이면 11만 한데 그게 금을 살짝 도금한 거란 말이에요. 도금해서 꽉 깨물면 이빨 부러집니다. 그냥 거기는 금이 없죠. 금 겉에만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사진 찍죠. 그걸 잘 모르고 말이죠. 일본의 유도 선수는 말이죠. 몇 년 전이죠. 유도 선수는 말이죠. 그 진짜 구민 줄 알고 말이죠. 운동해가지고 유도 금메달 땄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금메달 가지고 꽉 깨물 때 이빨 와장창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바로 이 시상대에서 시상하고 말이죠. 나와가지고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되게 세게 물었나 보죠.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갔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동전이 그렇게 또 이쁜 것도 있더라고요. 외국에. 지금 외국에 잠깐 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어제 그 신문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은 지금 그 유럽 중에서 그 유로존에 있는 유로화를 쓰고 있는 거기에 실업률이 나와요. 실업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어제 신문에 보면 15% 정도 된다 그래요. 14점 몇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업자가 많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100명 중에서
4명이 이건 100명 중에서 15명. 우리보다 실업률이 상당하다 그런 얘기죠. 미국도 실업률이 2자리 숫자예요. 10%는 넘어요. 우리는 굉장히 적은 거죠. 하지만 이게 적다 하더라도 적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형태예요. 우리의 실업률은 보통 한 2 내지 3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한 2배에 가까운 4%, 5%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100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좀 수상하죠. 그죠? 그 정도의 실업자가 없나? 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통계를 이렇게 내서 그래요. 우선 이 실업을 한다 하면 실업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데 이런 실업자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취업자를 보면 취업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냐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일자리 있는데 일자리에서는 돈을 갖다가 버는 건데 실업에 여기 취업자의 그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취업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이런 사람은 실업자라고 봐요. 1시간을 일하지 못한 사람, 그건 실업자죠.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1시간이면 그러면 이상 일하면 다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취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4주를 보면 4시간 이상 일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달에 하루만 일하면 그 사람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알바 갔어요. 가서 뭐 매일 할 수는 없고 말이지.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 그냥 어쩌다가 일요일 날 가서 잠깐 알바를 쫙 했어요. 그 사람도 실업자냐 안 실업자냐 하루 정도.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취업자란 말이에요. 그 통계가 이상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 한 달에 하루만 일했다고 그 하루에 일했다고 그걸 취업자로 보냔 말이에요. 근데 이 통계 정의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요. 그럼 엉터리 통계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뭐 저기 실업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누군지 알바는 뭐 갖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알바하는 사람들 이거 전부 다 실업자가 아니에요. 다 취업자예요. 소득 활동을 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가 봐요. 그죠? 100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된다고. 그죠? 자, 그렇게 낸 그 통계가 바로 이 실업 통계라고요.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일주일 이상, 1시간 이상 일한 자. 근데 그럼 일은 했는데 월급을 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급여가 없는 사람, 이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무급이면서 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뭐 아들이 잠깐 거기 가서 식당 일을 좀 저녁 때 가서 봐줘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일하는데 말이지 내가 가서 잠깐 도와주는데 월급 주세요. 그러다가 너 등록금 안 받고 싶냐 뭐 이렇게 또 위협을 하시니까 그죠? 월급 달라는 얘기는 못 하죠. 급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직장인이냐 안 직장 아니냐라는 거죠. 무급 가족 종사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인친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가족 종사자 중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취업자죠. 당연히 취업자인데
급여를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인이냐 안 직장이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당 18시간 이상이라면 취업자로 봐요. 주당 18시간 이상이면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이렇게 하면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일하면,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주말만 일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근데 되게 식당 이런 거 보면 한 12시간씩 하죠. 그죠? 한 10시에 시작하면 밤 12시에, 10시에 시작하면 밤 한 10시쯤 이렇게 끝나죠. 보통 식당이 보면,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한 12시간 근무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한 10시간 또는 12시간은 보통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2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근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한다고요. 취업자거든 그 취업자가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용을 하면요, 고용보험을 들게 돼 있죠. 그죠? 고용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 4대 보험이 이렇게 돼 있으면 국민연금 뭐 내야 되는지, 의료보험 내야 되는지, 소득 활동이 있으면, 직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별도의 그 4대 보험을 갖다 들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따져본다든가, 아니면 뭐 실업보험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이 직업인인지 아닌지, 고용자인지 안 고용자인지 파악을 해봐야죠. 저번에 그 퇴직금 계산할 때 보면 그 전에 4인 이하는 한 50%만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시적으로. 지금서부터는 안 되지만. 4인, 종업원이 4명이단 말이에요. 4명이 넘어야 된다고요. 4인 이하는 50%만 줘도 된다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게 종업원이냐, 종업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약에 두 부부가 같이 해요. 자,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만약에 영업 운영자예요. 그 사람 사장이지요. 그죠? 그러면 그 와이프도 와서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종업원이냐, 종업원 아니냐는 거죠. 와이프가, 그 사람들 급여 없는데요? 와이프가 뭐 남편이 월급 주라 그러죠. 근데 급여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인데 급여가 없다 하더라도 18시간 이상 하면 그 사람은 종업원이라고요. 종업원이니까 뭐 해야 돼요? 직장인이라고요. 4대 보험 들으셔야죠. 강제로라도. 주인은요, 고용보험에 안 들어요. 주인은요, 사장님은 고용보험에 안 든다고. 내가 고용한 사람이지 고용당한 사람이에요. 그죠? 실업이 됐습니다. 실업보험에 내가 사업하다가 안 했어요. 나 이제 회사 전부 다 내가 망했으니까, 나 실업자 됐으니까 실업보험 주세요. 안 준다고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내가 조그만 식당을 나 혼자 하고 나가자고 하는데 하다가 망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고 사장이라고 말이지, 나는 실업보험 안 주고, 그래서 임의가입자라 그래가지고 아예 실업을 이렇게 고용보험 사장님이 고용보험료를 내요. 내가 나를 고용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원래 이 근로자는 아닌데, 사장님인데, 경영자인데, 그냥 임의로 인정을 해줍니다. 돈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돈을 냈으니까 나중에 실업을, 회사 망하면 이렇게 자영업자 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지만 그거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전에는 그 사람은 실업하면 실업보험을 못 받죠. 사장님은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신청해서 가입한 사람만 해당하는 거죠. 그럼 실업보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실업자가 되면 회사 망하면, 가게 망하면 내가 돈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런 것이니까, 그럼 가입한 사람은 실업보험을 받고 실업료를 받고 안 가입한 사람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요, 고용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다 들게 돼 있어요. 법으로서 다 되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고용보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내가 종업원이냐 안 종업원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직장인이냐 안 직장인이냐, 그런 것을 여기 보면 따지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근로자인지 안 근로자인지, 직업인지 안 직업인지 그런 것들 갖다가, 그건 뭐 학술적으로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굉장히 내가 적용받기 때문에 그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산재보험, 4대 보험 중에서 산업재해보험이 있어요.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그냥 산업활동에서 하다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직업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뭐 이렇게 있을 때는 거기에 그 보험료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일하고 관련돼 있다고요. 직장하고 관련돼 있다고요. 내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병원비 전액 다 줍니다. 그리고 생계가 막혔어요. 다쳐가지고. 그러면 그 산재보험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비까지 다 줍니다.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돈이 억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얼마큼 돈이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돈을 다 줍니다. 일을 하다가 죽어야 돼요. 일하고 관련돼서 죽어야 돼요. 산재보험 참 애매모호합니다. 일을 하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수업하다가 이렇게 하면 죽으면 저는 말이죠. 저야 뭐 죽으면 고만이지만 산재보험이 몇 억대 단위로 나와요. 뭐 몇 억대까지는 안 나오겠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65세가 정년인데 65세까지 네가 얼마큼 벌겠냐랑 그거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니까, 65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직업이라면, 만약에 이게 뭐 직장 훈련 받는 거라면 직장인으로서 뭐 보수교육을 받다가 뭐 이렇게 수업 듣다가 골치 아파 하고 폭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60세까지 정년인데 60세까지 평균 그쪽이 얼마가 되는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오죠. 일하다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직업에 관한 일이죠. 그 중에서 그 일이라는 것은 자기 직업 일을 갖다 하는 거지, 가서 일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밖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휴일날 가서 놀다가 돌아가셨다. 그거는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일하고 관련돼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산재보험이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애매모호하다고요. 직장에서 딱 죽는 거야. 그거 뭐 순직했다 그래서 괜찮죠. 그죠? 제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예를 들어서 군인인데 의무 소방대원도 군인 역할을 하죠. 그죠? 저번에 소방 불길 이렇게 잡다가 이 소방대원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묵혔대요? 국립묘지에 갔단 말이에요. 국가유공자하면서 국립묘지로 가서 한다고요. 국립묘지에 묻혀버렸다고요. 제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가수비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 사람이 군인 신분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연예병사니까 막 국민 공연 하다가 갑자기 말이죠, 이 난간에 헛디뎌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국가 유공자냐 아닌 유공자냐? 군 복무를 하다가
군인 업무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물론 군 막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공연하다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순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보상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 그 국립묘지에다가 딱 묻혀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음악에 가지고 휴가를 나왔어요. 나오다가 몰래 김태희 만나다가 말이죠. 김태희 만나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그 만나러 가는 길에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요. 그죠? 악담을 해도 참. 그 사람은 그러면 국가 유공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순직한 거냐, 안 순직한 거냐. 그건 순직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국가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죠. 그죠? 김태희 만나다가 죽었죠. 그죠? 그건 어디에 가느냐? 뭐 어디 가요? 저 백지 화장장으로 가는 거지. 묻히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아무데나 묻히겠지요. 뭐. 그죠? 뭐, 그럼 국가유공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방 업무를 하다가. 아무리 군인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일을 하고. 산재보험도 그런 형태예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업이냐 안 종업이냐의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다면 웬만하면 이제 일하다가 하는데, 그럼 직장을 벗어나 가지고 제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에 다쳤어요. 아니면 뭐 죽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산재보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라는 거예요. 직장은 아니고 그냥 출근하다가. 그런 경우에는 그건 일하러 가는 기간도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보고, 그 사람은 일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다라고 생각해서 그 판단을 그렇게 해서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은 산재보험에 해당돼요. 일요일 날 아니면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집에 가다가. 그것도 하나의 일을 하고 와서 집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산재보험에 돼요. 그거요.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고요.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출근이 그거라면 퇴근이라고 보는 거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퇴근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말이지. 거기 가지 않고 친구 만나러 이렇게 갔어요.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지하철에서 팍 치여서 자꾸 죽는 얘기만 하냐. 그래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산재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죠. 그건 이제 판단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하여튼 하나의 집에 가는, 이렇게 거기 들렸다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가는 길인데 거기에 누구 만나러 갔다가 나중에 갈 거니까 퇴근이 곧바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렸다 가는 과정에서 들렸다 가는 것도 이게 하나의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넓게 해석해서 산재보험에 거의 해당이 되지요. 그게 좀 고의성이 있느냐, 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따져봐야겠지만 거의 한 80~90%는 산재보험에 되지요. 노무사가 그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이게 1억, 2억, 3억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 하면 크게 문제잖아요. 그 돈 주는 데가 어디냐. 그 산재보험을 다루고 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 거기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보험료도 우리 꼬박꼬박 내고요. 집에 가서, 그럼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다가 아파트에서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보다가 푹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건 산재보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집에 가서. 그건 산재보험에 안 들어가요. 일하다가 간 게 아니라 일이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파트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함부로 쳐다보지 마세요. 가다가 똑 떨어져 죽으면 완전히 개 죽음이야. 본인 죽는 건 괜찮은데 그 가족들이 완전히 그냥 어렵죠. 그죠? 그 산재보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를 퇴근으로 보느냐? 아파트 집에 가가지고 문에 가서 말이죠. 문에 가서 이렇게 문 이렇게 열다가 이게 쑥 빠지는 바람에 말이죠. 이 계단 있잖아요. 하필이면 계단에서 또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산재보험에 되냐 안 되냐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거는 산재보험에 해당한다. 퇴근길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집이 어디까지 집이라고 보느냐? 대문까지. 대문을 들어가면 그럼 집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대문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 집이란 경계가 어디냐면 아파트 문이란 말이에요. 출입구라고요. 출입구 해가지고 그랬는데 출입구에 딱 했는데 출입구에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기 그 전에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간 거고 퇴근길이다. 그래서 그건 판결이 되죠.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집 안으로 가서 앞으로 가가지고 그 문턱에 말이죠. 앞에 쾅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퇴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죠? 그것도 좀 약간 분쟁의 여지가 있죠. 사건의 발단은 그 문턱에서 딱 걸려가지고 됐는데 문제는 문턱이라고 그러고 문 안쪽이 아니라 문 밖이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사건이 생겨가지고 저 안에서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건 집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본다. 뭐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산재보험 물어줘라 라고 했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산재보험 그것이 다 재판상에서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해가지고 적용된 여부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요. 제가 지금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전부 다 판단해 가지고 한 거죠. 아까 문턱에 걸어졌는데 안쪽으로 넘어져가지고 팍 죽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 산재보험으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왜냐면 그 원인이 밖에서 딱 걸려져가지고 안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원인 사건이 발단이 퇴근이 다 안 이루어진 그 마지막 시점에서 거기서 경계선에서 넘어져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그건 일하고 퇴근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아파트 문턱에다 넘어져 있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완전 문 딱 닫고 말이죠. 거기 그 마루에 들어가는 거기에 턱에 넘어져가지고 죽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개죽음입니다. 그죠? 자, 일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고 산재보험에 들어는 사람은 직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산재보험 들어야죠. 산재보험에 적용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은 그것도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죠?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안 들어줬는데 나는 산업 근로자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안 들어준 사람이 문제인 거지, 종업원이 문제 있는 거냐? 뭐 그것도 뭐 분쟁의 여지가 있겠죠,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아주 완전히 남일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게 당하고 나면 그런 일을 다쳐가지고 뭐 죽지는 않았지만 뭐 다쳤다. 이거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상을 신청해 봤죠. 되는지 안 되는지 뭐조차도 모르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그걸 뭐 어디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그 뭐 상대방의 보험 거기에서 해당돼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따져볼 건 다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좀 생활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게 사실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인데 그런 노동에 관한 아니요 노동 거기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 속에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거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까? 아니 조금 가르쳐 준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경제학과 같은 보니까 사회보장론 해가지고 사회보장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좀 더 깊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도 그것도 하나의 경제학이라고요. 경제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고 일단 무급가족 종사자 18시간 이상인 사람은 그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로 봐가지고 자 지금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일주일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 실업자가 아니고 다 취업자로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통계 실업률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수는 엉터리죠, 뭐 그죠? 근데 그게 그럼 웬만하면 다 취업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1시간조차 일하지 못한 사람이 4%나 된다고요. 이건 이 통계는 그 엉터리 같은 통계는 믿을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그거는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ILO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딱 지정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국가는 이렇게 가지고 실업률을 내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외에 뭐 다른 실업률 내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도 우리는 그래도 한 4%인데 유럽은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15%가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럼 웬만한 실업자는요? 우리는 이렇게 한 4, 5%라도 이렇게 보면 한 실업자들은 보통 한 10%, 한 15%, 한 20%, 15%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 보면 한 대여섯 명 정도? 그 정도는 되게 그냥 뭐, 저 사람이 백수야? 막 그렇게 생각하죠. 동네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15세부터 65세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직장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학교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 직장 없는 사람들 보면 뭐 그냥 가끔가다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거의 실업자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보통 한 15 내지 한 15명 내지 한 16명, 한 20명 그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현실에 가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은 통계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유럽이 15%는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30-40%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현실에 가보면 말이죠. 뭐, 아르바이트 같이 잠깐 하면서, 이거 무슨 실업자야. 그렇게 따지면, 아예 그냥, 형편없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업이 아주 만연한 그런 형태예요. 하지만 통계는 이렇게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갖고 도저히 사람이 감각이 안 논다. 그래서 TV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그냥 아예 사람 수로 발표하죠. 사람 수. 청년 실업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120만 명입니다. 실업자가 몇만 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해봐야 뭐 별로 그렇게 체감이 안 되니까 사람 수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실업률을 하지 않고 요새는 또 고용률 이런 걸로 쓰는 게 있어요. 고용률이요. 고용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예
취업자 고용은 아예 취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취업자 수를 얘기하는데 취업자 수에다가 뭐냐면 뭘 하냐면 15세 이상 인구 여기다가 그냥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수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냐? 이 취업자 보면 일할 의사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경제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그죠? 일할 의사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죠. 뭐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선배는 아닌데 하여튼 동네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말이지 그냥 계속 떨어져요. 원서를 막 1년에 한 100개 이상 넣는데 가면 떨어지고 그죠. 1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또 떨어져요. 그 3년째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해봐야 뭐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차라리 사진값이나 아끼자. 그래가지고 아예 안 해요. 그러고 앉아서 놀아요. 4년째, 5년째 계속 놀아요. 뭐, 돼도 안 될 텐데,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그런 사람은 뭐냐? 원주 실업자지요. 그죠? 옛날부터 계속 놀아왔고.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일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실망해서. 그런 노동자를 실망 노동자라고 해요. 디스카르지 워크라고 그래요.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년이에요. 중년인데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어디서 뽑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뽑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뭐 일자리 있습니까? 그 자체를 안 물어봐요. 그냥. 아이씨, 생길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고, 3해가 가고, 마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일 있으면 잠깐 일하고, 아니면 뭐 그냥 마냥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식당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하죠. 그 사람은요, 맨날 취업 준비생이에요. 취업 준비라는 게 아니라 취업 이렇게 붙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캥거루 주국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뭐 결혼이나 하겠어요? 결혼 왜, 누가, 실업자하고 누가 결혼해요? 그죠? 안 하지요. 그죠? 뭐 누구 죽일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자들은 옛날에는 그랬죠. 뭐 직장 안 돼. 뭐 시집이나 가야지. 요새는요, 직장 없으면 여자들도 시집을 못 가요. 왜요?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 요새는 옛날엔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이 와이프하고 같이는 살 수는 있는데 애까지 길러가면서는 도저히 못 산다고. 몰라, 집에서 좀 물려받은 게 좀 많으면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없으면, 그러면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벌어야지 같이 안 벌고는 살기가 참 어렵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뭐 집도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려면요. 그래서 남자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져가지고 어디 다니세요? 집에서 노는데요. 그래, 데이트할 때는 참 시간이 많아서 참 좋겠는데 결혼하기는 부적합하다 하고 가입표를 싹 꺼요. 안 해요. 그게 달라진 세대들이죠. 그죠? 그거 안 그렇던데 뭐 그렇다니까. 연속국에서 보니까 안 그렇던데. 연속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결혼한다 그렇게 하면 생각해보세요. 남자들 여기서 딱 이렇게 보면 생각져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글쎄 예쁘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건 좋은데 혹시 이제 결혼 상대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결혼이 현실적인 문제라서 가서 결혼은 결국은 안 한다고요. 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 상대편에 있는 그 여자는 그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시집 결혼 못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처녀 귀신으로 돌아가세요. 시집 가려면요 취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려받은 게 좀 많아가지고 아니면 계속 그런 형태죠. 그래서 꼭 취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뭐 너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마음이 달라졌다고요. 사람 사는 게. 그래서 아예 취업 안 되면 시집이 나가지. 그거 벌써 한 1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아이, 취업 안 되는데 시집이 나가지. 시집 못 가요. 그냥 적당히 가면 또 괜찮은데 적당히 아니라 제대로 갈라 하면 제대로 된 직장 얻어가지고 제대로 갖고 있으시라고요. 그래야 가죠. 그게 우리가 취업해야 하는 이유예요. 취업하는 이유가 시집 가기 위해서 아니 시집 가려면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직장 얻어 그러는 거예요. 예. 세상이 좀 각박해지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실망 노동자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완전 실망 노동자로서 이 사람은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죠. 포기한다는 거 일 있으면 할 거예요. 하는데 아예 이 구직 활동을 아예 실망스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외관적으로 뭐냐면 일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라고 간주를 해요. 그러면 실업자가 아니면 그러면 취업자 아니야? 라는 거예요. 취업자 아니면 실업자잖아요. 그죠? 아닌데요? 직장은 없는데요? 그러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할 얘기 없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개그에서 나오는 사위라면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간다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버린다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는 안 잡히는 거예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쪽에다 잡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많다고요. 몇십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죠? 이 실망 노동자들은 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비경제 활동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 실망 노동자들 여기에 들어가니까 실업률에는 안 잡히죠. 실업률에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오리지널 원조잖아요. 원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적으면 모르는데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5세 이상 인구로 이걸 근무로 하고 여기에 취업자 수를 갖다 여기다가 나눠가지고 이 비율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는 취업자 수에는 취업자는 아니었으니까 실망 노동자가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런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한국의 고용률은 한 1% 고기성 정도 됩니다. 이거 자꾸 발표해요. 고용률이라는 것은 바로 15세 이상의 취업자 비율이에요. 실업자가 얼마큼 되는지 이건 믿을 수가 잘 없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도 별로 믿을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약간 신뢰성이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고용률이 얼마큼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요 고용률 그냥 실업자율보다는 고용률이 이름이 좋지요, 그죠? 그 뭐 사람이 일자리 없는 사람 비율 그거 뭐하러 그렇게 창피하게 차라리 일자리 있는 사람이 일이 훨씬 낫지요, 그죠? 이렇게 아주 발표를 합니다. 요 고용률이 보통 우리가 한 4, 5년 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63%, 64% 이런 형태를 했었는데 이게 이만큼 쭉 떨어져 있어. 그래서 거의 59점 몇, 한 59점 몇 해가지고 한 60% 이렇게 됐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61%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2008년 이렇게 쭉 거치면서 2010년, 2011년 돼가지고 조금 낮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60원 오는 거 보면 고용자가 이만큼 있으면 나머지는 실업률은 대충 추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야 실업자가 좀 많긴 많나 보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 통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실업률, 고용률 이런 형태로 측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측정하든 저렇게 측정하든 한국의 지금 고용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나아요. 낫긴 낫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실업 상태를 보면 실업이 IMF 때 그러니까 1998년이죠. 이때 쑥 떨어집니다. 쑥 떨어져 가지고 쭉 밑으로만 계속 흐르다가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약간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래서 실업률이 한 2 내지 3% 이 정도를 계속 이렇게 그 정도만 유지를 쭉 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시기에 또 쭉 실업률이 더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고용률은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2008년 지나서 2009년, 2010년에서 쭉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2011년, 12년에서 약간 반등하는 형태로 조금 회복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죠. 조금 그게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면 4점 몇 %라고요. 그게 61%에서 내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라고요. 회복된 게 이 정도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말, 그러니까 2013년 1월이니까, 그러니까 2012년 말 되면 한 요 정도의 수준, 4.5, 4.45, 뭐 그런 형태, 61점 몇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해서 딱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업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실업자 수. 그러니까 실업자 수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실업자는 이렇게 아주 파악했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수준인데 실업은 또 여러 가지 연령별로 보면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죠. 뭐 남자, 여성 취업률, 여성 뭐 남녀로 나눌 수도 있고요. 연령별로 해가지고 뭐 청년 실업률로 있고 중년, 뭐 노년 이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청년 실업은 30세 미만이고요. 중년은 30세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뭐 30이 넘은 31세부터 뭐 한 이제 50세 미만 이런 것을 뭐 중년, 중장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년에 대한 실업률 이게 참 이것도 참 문제가 많죠. 그다음 노인들의 실업률 이것도 좀 문제가 됐고요. 실업자 수가 상당히 많죠. 자, 이런 실업자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양상이 됩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은 옛날에는 그 2000년 되기 전에는 청년 실업이 있긴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있긴 있는데 청년 실업률은 30세 미만의 실업자 수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2000년 들어와서 통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요.
청년 실업률은 여기에 이런 우리 실업률 4%, 5%보다 훨씬 많은 그 30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실업률을 재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거의 청년 실업률은 4 내지 5% 이런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 2배인 거의 한 10% 정도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와요. 물론 대학생들 학교 공부하는 사람 다 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업률 중에서 그 중에서 청년 실업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람으로 본다 하면 100만도 훨씬 넘었고요. 지금 120만 명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정확히 뭐 이렇게 실업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실망 노동자까지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실업자 수로 따진다면. 그래서 청년 실업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년 실업도 이것도 문제가 되긴 되죠. 자, 그럼 일자리가 생겼을 때 나중에 누굴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느냐. 저의 주장은 청년 실업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회 파장은 다 문제는 있어요. 청년은 뭐 해보지도 않고 뭐 계속 이렇게 그 놀게끔 만들어 놓고 말이죠. 청년이 뭐 놀기 시작하면 말이죠. 사람이 황폐하게 되거든요. 노는 거 한 3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람 버립니다. 5년 놀면요. 그건 못 써요. 5년 놀다가 취업을 시켜버리면요. 이거요. 완전히 사회가 괴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놀고 싶어서 노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 뭐 해보지도 않고 애써 공부만 하고 하다가 나중에 계속 놀아버리면 이거 얼마나 나중에 그냥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폐기 처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가 청년에 달려 있는데 이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게 참 억울한 거죠. 그게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 딸이라면 우리 후배들이라면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이라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청년 실업은 빨리 구제해야 하고 먼저 만약 일자리가 만약에 생긴다면 청년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저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중장년의 실업은요. 이 사람도 사실은 위급해요. 이 사람이 실업이 돼버리잖아요. 중간에 잘려버린다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이 본인이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도 있고요. 그 아이들, 딸들이 있고요. 본인이 직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족이 전체 빈곤으로 쑥 내려간다고요. 그럼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주 고통스럽죠. 그 가족에 보면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조그맣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형태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게 되고 빈곤 속에 방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본인은 망가지는 것도 있고 아이들까지 망가져 버린다고요. 아예 초판부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그 와이프는 있겠죠. 그러다가 살다 안 되면 와이프 도망가 버려요. 에이씨, 못 살겠다고. 딴 데 가서 따로 가서 뭐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어디 가서 하는 새로운 건데, 아니, 있는 것도 도망가는데 새로운 걸 어디 가서 뭐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홀로 사는 거죠. 홀로 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직업도 없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애들이 있으니까 또 애들 때문에 또 못 움직이고, 뭐 그런 형태가 돼버리죠. 거기다 몸이나 덜컥 아파버리면, 그러면 아주 그냥 난감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KBS 같은데 보면 뭐 동행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보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뭘 해요. 뭐 조금만 뭐 잡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생활 어렵게 살고 그러죠. 부인 있는 사람도 없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부인이 없더라고. 거의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출연자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한 60, 70%는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뭐 다 죽었나?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보면 말이 없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가정을 이루면 말이죠. 물론 여자들이 보면 자식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남자들도 자식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죠. 어머니의 사랑은 아예 그냥 1대1 맨투맨으로 아예 피부 접촉을 해가면서 그런 사랑이라면 아버지는 뭐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굉장히 지극하죠.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물론 악착같이 자식들 위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차하면 여자들은요. 여차하면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싫어한다. 그걸 화음하게. 아버지가 도망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버지가 도망가는 경우는. 뭐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디 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딱 도망가는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외에는 말이죠. 도망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좀 미안해가지고 뭐 벌이가 없으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가족을 일부러 딱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 걸려버리면 여자는 이렇게 이탈해 버린다고요. 이탈해 버리는데 남자는 절대 이탈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책임이 무거워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애를 전부 다 아버지한테 맡겨버리죠. 그죠?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애를 맡고 그 애를 어떻게 길러요? 그러면서 직장을 어떻게 다니냐고. 아무튼 지금 한국의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년이 무너지면 중장년이 무너지면 가족이 다 망가진다는 거야. 가족이 몽땅 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년도 건져내야 돼요. 요 노인들은 이 사람이요. 그냥 방치해 두기는 아깝다고요. 많은 경륜도 쌓이고 일도 많고. 그렇다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소일거시로 뭐 조금만 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륜이 많은 그것을 쓰지 않고 사장시켜버린다는 게 너무 사회적으로 아깝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놀이 삼아서 용돈 정도 아니면 그냥 조금만 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정도의 그건데 그것도 못 들어주냐고요. 조금만 있으면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의 취업 이런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걸린다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텐데 그리고 그냥 사장시키기 너무 아깝다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손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쓸 일은 별로 또 없고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도 빨리 좀 구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구해주는 게 한정돼 있다면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그러면 취업을 갖다 시킨다 이렇게 하면 창출해준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한 100만 명인데 지금 일자리는 한 30만 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해줘야 되느냐가 우선순위가 문제겠죠. 그죠? 이건 가정이 급하니까 이거는요. 이게 그래도 이 사람 하면 사회적 낭비가 심하니까. 이 사람은요. 청년 아직도 기회가 더 있잖아. 기회가 없잖아. 근데 이거 뭐 그렇다고 그냥 썩어 죽을 수는 없고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의 주장은 그래도 청년이 제일 먼저다. 만약에 30만 개가 있으면 물론 30만 개를 전부 다 청년한테 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청년이 가장 많은 비율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한 30만 개 생기면 그러면 여기는 뭐 6대 3대 1 이런 형태로 여기는 좀 많이 여기는 조금 노인 미안해요. 조금만. 왜냐면 이게 워낙 급하거든요. 이 사람 당신들에게도 살 만큼이나 살아가지고 저 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처음서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비율은 자기의 뭐 이런 고용 철학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거보다 6보다 더 큰 그 비율로 둬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고용 대책은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왜 이런 고용 문제가 이렇게 자꾸 제기가 될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거론됩니까?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고용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청년 실업도 그렇게 생기고요. 그러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한국에 실업이 생기는 원인,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본다 하면. 이 실업이 생기는 원인은 첫째 뭐냐면 이 고용량이 적은 거죠. 그죠? 적은 것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없는 거냐. 그럴 수가 있겠죠. 사람이 너무 많이 태어났는데 이게 뭐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그 반대냐. 사람은 그대로인데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냐라는, 그래서 실업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태어나서 일자리가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 이렇게 불어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물론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일자리가 좀 많이 필요한 비경제 활동과 경제 활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직장이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한국의 산업구조가 좀 달라진 거죠. 산업구조가 어떤 형태로냐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쓰더라도 사람을 많이 쓰는 직종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 섬유, 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건설 노동자의 이런 건축, 건설 이런 문제.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사람이 몰려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산업을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그래요. 노동이 많이 하면서 무엇을 이뤄가는 거. 그게 지금은 산업이 2000년대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데 특히 IMF에서 구조조정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아주 몰살시켜버리고요. 그 다음 산업이 사람 안 쓰는 직장으로 확 바뀌어버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한국에 1980년서부터 서울에 보면서부터 한국의 임금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너무 비싸요. 80년대, 90년대에 따라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비싸죠. 월급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월급은 비싼데 그렇다고 사람은 많이 쓸 수가 있나. 그죠? 월급은 계속 많이 나가면 이건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데 부가가치가 별로 적죠. 근데 고용은 많아져요. 그래서 월급은 계속 많아지니까 이거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산업 구조 조정을 기관해 IMF나 구조 조정하는 것에 구조 조정을 그렇게 한다고 비효율적인 산업을 위주로 한다고요.
부가가치가 좀 적은 산업을 갖다가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을 구조를 개편을 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주로 자본집약적, 돈이 많이 들어가 사람 안 쓰는 직업으로,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확 바꿔버려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전자산업이고요. 핸드폰, 그다음 LCD 이런 산업이고요. 그다음 이런 건 사람들 기계가 다 하죠. 자동차 산업, 선박 이런 산업들이 주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수출 상품이 보면 다 이런 형태로 다 이뤄갑니다. 옛날에는 같은 소득을 같이 국민소득을 굉장히 증가하려면 생산량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동량이 많이 이만큼 증가를 하지요. 그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성장이 이만큼 했던 노동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성장이 이만큼 되면 근로자를 이만큼 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었다고요. 산업구조가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면요. 바뀌어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요. 같은 성장을 하더라도 여기 부가가치가 높아요. 사람을 조금만 쓴다고요. 성장을 안 하는 것도 문제죠. 그 이후로도 성장이 굉장히 좀 부진해요. 성장 안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성장 안 하는 그런 부진한 면도 있지만, 직장이 안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직장조차도 어떤 형태냐면 사람을 안 쓰는 직종으로 싹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씩 뽑았는데 지금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한 2,000명만 쓰면 돼요. 그럼 8,000명은 그냥 안 뽑으니까 놀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산업이 이런 형태로 급격하게 구조조정을 얘기하면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안 뽑으니까 서류를 낼 수가 없죠. 낼 수가 없는 신입사원들이 낼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낼 데가 없으니까 뭐가 되냐면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뽑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중장년들의 막 해고시켜버려요. 해고시켜버리고 그것도 많이 생겨요.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서 특히 이 해고시키려고 하면 이것도 해고수당 줘야 되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물론 중장년만 해고시키려면 해고시키겠지만 해고를 안 시키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 뽑으면 되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놓고 나서 뽑는 걸 해고 안 시키고 그럼 해고 수당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뽑는 거 어차피 네가 대신 해라 그래가지고 뽑는 걸 더 적게 뽑는 거죠. 그럼 피해는 누가 가요? 당연히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손해보는 거죠. 신입사원들이 결국 누구냐면 바로 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입사원 중에는. 자, 직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그래서 안 뽑는 거죠. 구조가. 그러면서 또 신입사원들을 잘 안 뽑는다고요. 맨 경력사원만 뽑죠. 뽑아도 대량으로 뽑지 않고 찔끔찔끔 뽑아요. 그 뽑는 게 적으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냐. 그래서 청년 실업은 또 많이 생겨요. 그 산업 구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때 사회를 이렇게 개선시킨 게 누구냐면 수출이에요. 수출은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수출 산업은 전부 다 대기업 상품들이에요. 부가가치도 높고요. 그게 경제를 살렸어요. 중소기업은요, 수출 상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못 벌죠. 별로 안 좋죠. 대기업은요,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수출한다고요. 사람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근데 사람은 적게 쓰는 고용, 그런 산업으로 편제를 해난다고요.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수출 구조도 수출 위주로 내수보다는 외수 상품으로 한국 경제가 확 전환되면서 그걸로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직장들이요.
직장들이 이게 대형화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서 이런 산업들은 다 어떻게 가냐면 이 사람은 문 닫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가요. 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직장이 없어지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아예 죽어버린 것도 있고 거기다 외국으로 가버려요. 어디로? 중국으로. 신발 산업,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그다음 또 뭐 이런 보통 일반 중소기업들 다 뭐 중국으로 뭐 섬유 산업 뭐 이렇게 해서 다 외국으로 가요. 중국에만 한국의 기업이 3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업이 여기서 100명만 고용을 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게 300만 명이 고용되어 있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300만 명 고용해봐야 뭐 조금 고용에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원래 한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금이 너무 비싸다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없고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 가버린다고요. 이쪽으로요. 이사 가서 이 사람이 여기서 직장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운영하고 있죠. 근데 신입사원들이 말이죠. 원서를 내려고 그러는데 원서 내려고 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중국 갔대. 그럼 원서 못 내잖아요. 그죠? 못 내면 어떻게 해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아예 기회조차를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죠. 직장이 없어지거나 이사가 버렸다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청년 실업이 120만 명이라고요? 좋아요. 120만 명인데 여기 3만 개의 기업이 지금 이거 300만 명을 갖다 고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죠. 중국에만 다 돌아온다고 하죠. 다 돌아온다고 해서 뭐 다 돌아오겠어요, 이놈들이? 반만 들어오자고요. 반만 들어온다.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래서 부산항으로 왔다. 아, 부산은 싫다. 그래? 그러면 뭐 땅이 어딨냐? 그럼 새만금에다. 우리 땅 많이 만들어놨어요. 새만금에다. 바다 이렇게 막아놓고 뭐 땅이 없어서 뭐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놨죠. 그렇죠?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반만 들어오면 한 150만 명은 여기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청년 실업이 얼마라고요? 120만 명이라고요? 150만 명이 필요하다고요. 직장은 청년 실업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만 돌아만 오면. 하고도 사람이 모자라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투자과시지요. 직장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젊었을 때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직장은 2개 갖고 있어야 돼요. 3개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외국에서 또 근로자를 갖다가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죠. 실업 일거에 다 해소됩니다. 뭐 노년 실업, 청년 중년 실업 이런 실업 필요 없어. 그냥 전부 다 그냥 직장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안 되고 3개 이상은 곤란하십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실업 그냥 해결돼요. 그죠? 근데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나? 안 돌아오죠. 돌아오도록 만들어놔야죠. 안 그러면 창업을 하도록 만들어놔야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직장이 없어지고 쇠퇴하고 사람 안 쓰는 직업을 하고 그게 실업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직장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요. 물론 많이 낮죠. 그러면 이것을 타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개하려면 산업구조를 이렇게 된 거 다시 돌아갑시다. 이건 못하지. 우리 이제 핸드폰 만들지 말고 우리 저기 섬유나 만듭시다. 옷이나 만듭시다. 그거는 못하지. 그죠? 이런 건 해결이 안 된다고요. 해결하는 뭐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냐면 그건 기업한테 물어봐야죠. 기업이 첫째 외국에 돌아간 거 돌아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새로운 산업에서 사람이 창출되는 그런 많이 산업을 갖다가
새로 길러가지고 그걸 우대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돌리든지, 아니면 이 직장을 어차피 사람은 조그만 거라고 조그만 거라도 좀 조금 많이 채용하더라도 그걸 좀 많이 세우든지. 많이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 보고 투자 보고 하라는 거, 해결책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그러면 고용이 많이 늘어나죠. 기업인이 돈을. 기업인을 좀 달래자 그런 얘기예요. 기업인을 조용히 좀 해줘. 그래서 안 들면 주 패라서라도 하라고요. 돈이 없는데 있는 놈한테 그러라고요. 없는 사람 막 주 패도 못해요. 중소기업은요. 있는데 안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조용히 말을 하라고요. 이렇게 살살 달려가지고 야 제발 좀 투자 좀 해가지고 직장 좀 세워. 그리고 외국에 간 거 뭐 돌아와. 응? 이렇게 어때 이렇게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야구방망이 들고 말이지. 이게 뭐 꼭 맞아야 꼭 정신을 차려놔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세무조사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형태로 뭐 잘하잖아. 그죠? 다급하니까. 그런 형태로 가지고 일자리를 갖다가 만드는 작업을 어디에서 세워야 되냐면 이 기존에 있는 지박적 산업이라면 직장을 많이 색출하고 연관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외국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게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거죠. 마음은 어디에 다냐면 기업인한테 달려 있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자, 기업인인데 고용은 누가 하는 거냐? 고용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인이 하는 거예요. 기업인을 달래야죠. 기업인을 달래지 못하면 협박을 해서라도 해야죠.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걸 위축으로 이루고 자축으로 이루고 뭐 소용없어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기업인의 마음, 회장님의 마음, 사장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 돌려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돌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정보를 주고 매칭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해서 고용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고, 이 피고용자들은요 눈높이를 낮추고 또 어디든지 돈 되는 곳은 간단한 그런 각오로 이렇게 가면서 나름대로 직업 능력을 좀 많이 기르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로 노동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찾다가 시간이 너무 갔네요. 밥 못 먹겠다. 그래, 오늘 수업은 좀 또 늦어서 미안한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고 월요일 날서부터는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전부 다 경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것을.